안녕하세요, 내성적인 회사원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희망찬 이야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어두운 이야기인데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학창 시절 때를 기억해 보면 한 학년에 한 명, 두 명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듯이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할 일도 매우 적어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 이야기가 진심으로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 그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본인 스스로와 지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소개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성적인 회사원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지속된 괴롭힘으로 인해 회사에서 스트레스성 실신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죽을 뻔한 사고를 겪었어요. 이 사고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인정을 받아 가해자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는데도 지속된 가해자의 2차 피해에 현재는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 경험들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것 외에도 관련하셔가지고 상담 업무를 해주고 계신데, 이 업무를 하시게 되는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업무는 아니고 간간히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정도인데 상담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게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에요. 검색을 해보아도 노무사와 변호사의 법 관련 이야기만 나왔고 피해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신고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러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보가 없다는 것이 저에게 엄청난 불안감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모든 정보가 차단되었을 때 사람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아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가해자에게 맞서서 신고를 하는 행동은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제 경험담이고요. 이 불안한 심정을 가슴 깊이 잘 알기에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겪으셨던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폭언, 폭행, 위협, 욕설 등을 당했고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 게 있어요. 한 번은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물어봤는데 가해자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구타 유발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면 막 괴롭히고 싶대요. 이게 당시의 심정은 제가 더 따로 설명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괴롭히셨던 분이 회사 네, 내 상사셨나요? 네, 직장 상사였어요. 저랑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났던 상사였던 것 같아요. 네, 폭언이나 폭행, 위협도 말씀하셨는데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회의 때 제가 발언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뭔가 꼬투리를 잡히게 되면은 일단 욕이 날라오고요. 네. 심할 때는 뭐 때리기도 하고 이제 위협적으로 쳐다보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회사 가면은 늘 마주치잖아요. 이때도 이제 조심하라는 눈빛으로 위협적으로 쳐다보고 행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괴롭힘이라는 게 일회성이 아니라서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거든요. 이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혹시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은 바로 튀어나오는데 서서히 물 온도가 올라가는 곳에 개구리를 넣으면은 이게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이 개구리는 스스로는 본인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 이렇다는 게 매일매일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물과도 같아서 자기 자신을 좀 좀먹습니다. 많은 상담을 진행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픈 채팅방을 보니까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이제 신고한 지 1년 정도 지났고 약 148명과 했는데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전문적으로는 세세하게 30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거는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굴복시키기 위한 폭언, 위협, 협박, 폭행 이런 것이 있고요. 저는 두 번째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상대의 사회적 평판을 땅에 떨어뜨리기 위한 따돌림, 무시, 소문, 배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유형들에 대해서 네네. 신고를 해야 될 때는 확실한 증빙이 필요하겠죠? 네, 맞아요. 이게 저는 증거가 없이 피해를 많이 당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주겠지 하고 신고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거 수집 방법은 크게 이제 녹음이랑 기록이 있는데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 채팅이나 아니면은 메신저, 메일 이런 게 있고요. 녹음은 핸드폰 녹음도 있고 이제 녹음기를 직접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녹음을 했을 때
나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녹음은 이게 또 불법 녹음이 돼서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확실히 괴롭힘을 겪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녹음이나 기록 같은 증거를 계속해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피해를 연상케 하는데요.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불리한 상황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신고한 사람이 많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게 맞아요.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의 1대1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가해자는 직장 상사로 회사에 오래 근무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거나 적게 근무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가해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참을성 없는 직원, 문제가 있는 직원, 회사에 분란을 일으키는 직원이라고 낙인을 찍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적이 되는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심각한 거는 회사가 피해자를 더욱더 괴롭혀가지고 버티지 못한 피해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렇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흐지부지하게 돼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가해자의 상황이랑 나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신고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괴롭힘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여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사실 없어요. 억울한 감정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또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억울한 감정에 무턱대고 증거도 없이 신고했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꼭 증거를 수집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신고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여러 플랫폼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수집한 뒤에 신고를 해야지 불합리한 상황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고하는 것도 아마 회사의 내부 감사팀이나 인사팀에 신고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은 노동부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가해자를 혼내준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회사 인원이 10명이 넘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회사에서 조사를 하고요. 회사 인원이 10명 미만이어야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 기준으로 입장이 바뀌어요. 그래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은 회사에서 긴장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어요. 신고를 하면은 일이 커지기 전에 덮으려고 하는 회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조사를 하라고 연락이 오면은 이런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도 딱히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네, 회사 인사팀에밖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회사 인사팀에 신고를 할 때는 또 신고 문서를 적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러한 신고 문서를 잘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적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적을 때 좀 팁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날짜, 상황, 목격자, 당시 느낀 감정, 증거 유무, 이거를 육하원칙으로 적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보기에 편하게 적는 것도 중요하고요. 담당자가 이거 읽기 힘들면 정말 대충 읽거든요. 그리고 팁이라고 하면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팁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주체라서 회사와 적이 되는 상황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사장님에게까지 메일을 보내서 감정이 호소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점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직접 느꼈는데 저도 회사 사장님한테 호소 메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호소 메일을 보내기 전까지 인사과가 되게 귀찮아하고 미리미리 말하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 너 때문에 되게 힘들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사장님이 인사과에게 제대로 조사해서 보고해 라는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조사가 빠르고 절차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작정하고 시간을 끌면은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리는 것까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게 좋아요. 인사과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호소 메일을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뒤 첫 출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상대적으로 회사 내에서 어떻게 자신이 비춰질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내성적인 회사임이 실제로 겪어보신 경험은 어떠하실까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저는 신고하고 나서 다음날 출근할 때 제가 현관문 앞에서 막 울먹이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회사를 가면 사람들이 저를 다 피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아마 저와 엮이고 싶지 않은 것인데 당시에는 정말 너무 그게 힘들고 서운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하지만 친했던 동료들과도 서먹서먹해지고 다른 상사들도 저를 대화하기 어려워하고 피해요. 이게 정말 눈치가 보이고 힘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퇴사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저는 이게 회사를 다니는 것을 추천하는 게 왜냐하면은 신고 이후로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리셋이 되거든요. 다시 만들어져요. 어떻게 다시 만들어지냐면은 제가 용기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처로 오게 되고 평소 행실이 안 좋은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욕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저는 그래서 신고 전보다 지금의 회사 생활이 인간관계 면에서도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하긴 해요. 확실히 신고한 뒤에 멘탈을 잘 잡아야 되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사실은 신고 대신 정신과 상담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약을 좀 복용한다던가 이러한 약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회사 생활을 버텨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정신과 상담이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과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보통 정신과 상담은 약 처방 위주인 곳이 많고요. 그 전문 상담사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트라우마 센터가 있거든요. 전문 상담사는 좀 비싸기도 하고 가급적 근처에 고용노동부 트라우마 센터가 있으면은 거기를 다니시는 게 좋아요. 상담을 하고 약을 먹는 게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되게 줘요. 왜냐하면 위로와 공감이 사람에게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위로와 공감을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신과 상담의 단점이 어느 순간이 오면은 상담이나 약으로 받은 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진통제 효과가 감소하는 것처럼 이런 예를 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집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물이 새는 곳을 막지는 못하고 차오르는 물만 계속 퍼내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점점 지쳐요. 이 전에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그러기가 되게 어려워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행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주변 관계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나 자신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한테 소중하고 편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저도 정말 제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본인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있는 회사에서는 늘 긴장 상태로 있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늘 억압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표출하지 못하고 긴장 상태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억누릅니다. 그런데 집에 오거나 편한 사람을 만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편하다 보니까 억눌렸던 긴장이 풀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긴장으로 억눌려왔던 감정들과 싸워왔던 것들이 갑자기 터지게 되어버려요. 이거는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한번 터져버리면 주체가 안 됩니다. 내가 긴장 상태에서 억압하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편한 사람에게 가면 긴장이 풀려서 터져버리는데 이 터지는 크기는 아마 사람마다 다르지 이 비슷한 경험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특히 가족에게요. 그래서 편한 사람에게 감정을 터뜨리는 이 죄책감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하나 관계가 다 무너져 내려갑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신고든 퇴사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 상담은 괴롭힘을 당하는 모든 분들께 필수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상담인데 네, 확실히 맞습니다. 한계가 있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됐든 아니면 퇴사가 됐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로 이어지거나 퇴사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아요. 괴롭힘이 심해지기 전에 혹시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예방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정말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회사 가시면은 녹음기 3만 원짜리 하나 사시고요. 그런데 이 녹음기로 예방하는 거는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신고 후 회사 상황이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가 바뀐다든지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이 예방 관련해서는 제가 블로그 이웃분들이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확실하게 답을 내지는 못했어요. 다만 좀 제 나름대로 답을 내긴 했는데 혹시 그 더 글로리 보셨나요? 네, 거기 동은이랑 연진의 대화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동은이가 학창 시절 연진의 괴롭힘에 지쳐서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 하고 연진한테 억울함을 호소연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이 연진의 대답이 정말 이게 진짜예요. 가해자가 딱 이 마인드입니다. 난 이래도 아무 일 없고 넌 그래도 아무 일 없으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이고요. 가해자들은 사실 괴롭힐 수 있어서 괴롭히는 것이에요, 이게. 괴롭혀도 본인에게 크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왜 괴롭히냐는 의문이 남는데 저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큰 이유는 없어요. 이게
재미있어서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구타유발자 소리를 들은 이유도 이와 똑같은데 괴롭힐 수 있어서 괴롭혀도 되니까 즉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혀서 얻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감정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사실 어딜 가나 존재해요. 이 괴롭힘은 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이 즐거운 감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초적인 감정이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피하거나 없애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해자들은 이게 되게 큰 거고요. 그래서 피하는 건 불가능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데 제가 정말 많은 책들을 보고 고민을 해보았어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결론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교수이자 전 하버드대 교수인 조던 피터슨이 쓴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 제1법칙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건 바로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라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 토니 로빈스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도 이것인데요. 토니 로빈스는 슈퍼맨 자세라고 말을 해요. 자신의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요. 검색창에 클라크 켄트로 보는 자세의 중요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거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은 위축되어 있고 의기소침한 자세이고요. 오른쪽은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 있는 자세입니다. 서 있는 모습 하나로도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 차이는 안경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아니에요. 바로 자세의 차이예요. 왼쪽 이미지는 뭔가 만만하게 보이고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오른쪽 이미지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 있는 연습을 함으로써 왼쪽에서 오른쪽 이미지로 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신의 자세를 바르게 서고 당당하게 서 있는 자세를 연습함으로써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어요. 가해자들은 이제 만만해 보이지 않거나 본인에게 해를 가할 것 같으면 괴롭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표현하는 연습도 하면 좋은데 이거는 길어지니까 생략하고요. 네. 우선은 늘 당당하게 서 있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가해자들한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요.